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아주 큰 뉴스가 하나 터졌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이 상원 의원 당선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거의 굳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요일에 그 뉴스가 날아온 것인데요.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현재 연방 하원의원이 네. 말 그대로 사상 최초의 한국계 한인 연방 상원의원으로 탄생하는 그런 역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말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뉴저지는 민주당 아성이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공화당이 상원의원을 차지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 본선보다는 6월 4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후보 간의 아주 맞대결이었는데요. 앤디 김 하원 의원과 태미 머피라는 여성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네. 태미 머피 후보가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주지사인 필 머피 후보의 부인입니다. 네, 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현직 주지사 부인이 영부인 포스트레이디가 상원의원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그 주지사가 자기 부인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도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상당히 전략을 잘 펴서 그야말로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니까 바로 그 현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대놓고 주지사 부인인데 어떻게 상원의원 선거에 뛰어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약점은 남들이 비판하도록 유권자 전체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그럴 거 아닙니까? 친인척 심지어는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필머피 주지사는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막 전화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네. 또 뉴저지주에서 가장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브로큰 팔로틱스라고 이제 꼽히는 아주 좀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관행이 있는데요. 이게 주지사 눈치 보고 카운티에 있는 민주당 리더들이 다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카운티별로 특히 이제 필 머피 주지사가 아직도 2년이나 임기가 남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눈치 보는 민주당 리더들은 다 태미 머피 후보의 인도스먼 공식 지지 선언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알게 모르게 이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풍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압도를 해왔습니다. 2월 2일에 한 대학에서 한 공식 여론조사가 있었다는데요. 공개적인 여론조사에서 12포인트 차이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이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후보 진영이나 또 당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 네네. 조사에서는 더블 스코어다. 와우, 네.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압도하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고 언론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요일 오후 2시에 태미 머피 후보가 측근들과 또 당 지도부와 회의를 한 끝에 결국은 선거전을 중단하겠다. 경선전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앤디 김 후보와 이런 경선전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매우 분열적이고 네거티브한 선거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럴 의사는 없다라고 하면서 중도 하차를 선언한 겁니다. 당연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앤디 김 하원의원이 이제 어찌 보면 뭐 거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6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그런 절차만 남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바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단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태미와 자신은 이 트럼프의 위험한 에이전트들을 막고 또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간다는데 항상 그 동의를 해왔다. 말하면서 이제 그 노골적으로 그 태미 머피 후보도 앤디 김 지지를 뭐 공식 선언한 것도 아니고 앤디 김 후보도 아직은 뭐 이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지만은 그래도 우선은 민주당이 단합을 해야지만 민주당 상원 다수당 유지 그것을 뉴저지에서 그렇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 트럼프를 막기 위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지지를 태미 머피 후보가 이번 중도 포기하면서 그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단합을 더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앤디 김 하원의원은 이번에 이제 바로 직전에 첫 번째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아주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태미 머피 후보가 10년 전인 오바마 시절까지만 해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원에다가 공화당에 아마 선거 자금도 더 많이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건너왔지만은 네. 남편을 위한 뭐 그런 민주당원일진 모르지만은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또 유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재선을 위해서는 참 뼛속까지 민주당원인 자신이 돼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첫 토론에서도 상당히 좀 기선을 잡았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우리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되려면 앞으로 남아 있는 디딤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뉴저지의 또 하나의 좋지 않은 관행이 바로 이제 그것도 보수 정치라고 합니다. 보수 정치. 아까 네. 이제 조지사 눈치 보기도 있다고 했지만은 예. 아예 제도적으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투표용지에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선호하는 후보를 앞세우거나 앞에다가 놓거나 아니면은 그런 선호하는 후보들만 하나로 모아서 한 줄이나 또는 한 컬럼에다가 투표용지에다가 게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전체는 아니고요. 카운티별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선에서 앤디 김은 뭐 거의 유력한데도 저 뒤로 가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실릴 수 있고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찾지 못해서 못 찍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승리라는 게 아마 눈에 좀 보이는데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또 여기에 결정타를 매긴 게 필 머피 주지사가 임명한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이 라인이라는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주법무장관이면은 검찰총장이면은 정말로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머피 주지사의 최측근인데 그 사람이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필 머피나 태미 머피가 견디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갖고 그때 가서 하느니
아예 그냥 지지율도 밀리고 시선도 곱지 않고 법적으로도 보수 정치의 그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관행에 따른 그런 경선이라 그러면은 필머피 주지사까지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번에 그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습니까?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금괴나 현금, 벤츠 뭐 이런 걸 받았다가 지금 기소가 돼서 그 사람이 불출마까지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그런 그 부패 스캔들을 어찌 보면은 필머피 후보가 묵인 또는 방조했을 그런 책임론까지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 포기를 중도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는 앤디킴 하원의원이 뉴저지를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1월 5일에 본선에서 이제 그 기세가 계속될 것이냐. 이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11월 5일 본선에 나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메넨데스가요. 그 전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물론 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면은 표가 갈리면은 또 앤디김 하원의원의 당선도 또 어부지리로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도 메넨데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죄 되죠. 판결을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마 그런 판결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봐도 뭐 이 연방 당국의 그 수사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죄 판결 대신에 감옥에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앤디김이 그 연방 상원의원 탄생은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두 가지 법정제 이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 한 가지는 뭐 지난번에 이 스트립 댄서에게 회설돈을 지급한 것 그 형사 재판이고 또 하나는 4억 5,400만 달러의 보증금 공탁건인데 4억 5,400만 달러의 보증금 공탁건은 뭐 많이 좀 깎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 의해서. 그게 이제 오늘이 마감 데드라인이거든요. 오늘 네. 자정까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거의 뭐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그거 못 낼 것 같다. 30개 회사한테 본드 회사한테 타진을 했는데 뭐 실패했다고 이미 법원에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관심사인데 네. 아마 이번 주까지는 양쪽에서 다, 즉 뉴욕주 법무장관 또 트럼프 측에서 다 지켜보는 그런 기간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재판부에 지금 항소를 하면서 트럼프 측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공탁금 5억 달러를 갖다가 보증해줄 그런 본드 회사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보증받으려면은 피만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런 돈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집행을 일시 중지를 해달라. 이 항소하는 과정에서 또는 적어도 5억 달러 대신에 1억 달러로 좀 깎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항소법원, 항소재판부의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깎아주지도 못하고 일시 정지도 안 해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대로 5억 달러에 대한 그런 압류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게 이제 우회 상장을 통해서 35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능력은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네. 즉각 오늘부터 거래가 되더라도 즉각 이 주식을 갖다가 68%면 한 35억 달러어치 되는데 네. 이거를 6개월 안에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회사의 예.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폭락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마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아마 당분간 이용할 수가 없고 네. 결국은 아마 항소법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뉴욕주 알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예. 이제 부동산은 모기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봤자 소용이 없고요. 우선은 아마 현금 은행 계좌나 또는 그 증시나 주가나 이제 네. 주식이나 이제 채권 그 계좌를 아마 압류하는 알겠습니다. 동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 737 기종의 잇단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CEO가 결국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CEO뿐만 아니라 이 좀 고위층 간부들이 많이들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전문가를 배출해서 미국과 인력 양성 격차도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마라톤 대회로 꼽히는 바클리 마라톤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완주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잉사의 수뇌부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고 있네요. 네, 보잉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브 캘훈 CEO 겸 회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훈 CEO는 올 연말에 사임하게 되는데요. 그럼 2019년 12월 임명되고 나서 약 5년 만에 사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잉 이사회 레리 켈러 의장도 오는 5월에 연례 회의에서 재선을 하지 않고 떠난다고 보잉 측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잉 상용기 부문 CEO인 스탠 들도 역시 은퇴할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보잉사 수뇌부들이 자리를 떠나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737 그 기종의 잇단 사고 때문에 곤혹을 치른 거 그거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보잉 수뇌부의 대거 교체는 최근 737 기종의 제조 결함으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이륙한 보잉 여객기의 그 창문,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간 사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요. 그게 네. 지난 1월 5일 벌어졌던 사고입니다. 네. 당시 오레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약 5,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그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며 비상 착륙을 했었죠. 경상자가 여러 명 나왔던 이 사고에 대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예비 조사 결과 그 비행 시에 조립했던 그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6일에는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여객기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서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엔 텍사스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착륙해서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에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CEO의 사임 발표로 보잉은 전직 현직 CEO가 이 737 기종 결함으로 퇴진하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그런 이유로 불명예 퇴진한 보잉 CEO들이 꽤 됩니다. 데니스 밀렌버그 전 CEO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에 잇따른 사고 책임을 지고서 2019년 말에 사임했고요. 2018년 10월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추락해서 당시 탑승객 189명이 목숨을 맞아요.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5달 뒤인 2019년 3월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이륙 6분 만에 추락해서 또 157명 전원이 사망했었고요. 이렇게 두 건의 추락 사고 이후 연방항공청 FAA를 포함해 전 세계 항공 당국이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2020년 11월 이후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을 시작으로 운항 재개를 허용했는데요. 그 후에도 근데 사고가 잇따르면서 CEO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기술 개발 경쟁이 굉장히 각 나라마다 치열한데
중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전문가를 배출을 해서 미국과 인력 양성 격차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미 싱크탱크 매크로폴로 연구에 따르면요. 네. 중국은 2022년도 학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상위 20%의 AI 연구원 중 절반 가까운 47%를 배출했습니다. 미국은 18%를 배출했는데 중국이 미국을 크게 능가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보면 중국이 29%, 미국이 20%였는데요.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거의 그 후에 제자리에 머문 반면 중국은 약진하면서 3년 사이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AI 전문가 배출 비중은 2019년과 2022년 모두 2%로 변함이 없습니다. 2%요? 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국, 네.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최고 수준의 AI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는 국가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 사이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허. 59%에서 42%로 작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은 더 커졌습니다. 11%였는데 이게 3년 후에 28%로 커졌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AI 인재 양성을 많이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막대한 AI 교육 투자가 꼽혔습니다. 네, 역시 투자네요. 네, 중국은 2018년 이후 학부에 2,000개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하고요. 이 중 300개 이상은 최상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발된 챗 GPT 등 AI 챗봇 기술과 연관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미국 AI 산업을 지배하는 건 생성형 AI인데요. 중국은 이 많은 AI 프로그램이 생성형 AI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의 AI 응용에 관한 것이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획기적인 AI 기술 전진에는 중국에서 교육받은 연구자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지표는 AI 기술의 우위를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중국 AI 전문가들이 향후에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마라톤 대회로 꼽히는 바클리 마라톤에서 최초로 여성 완주자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20일 테네시주에서 바클리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테네시주 프로즌 헤드 주립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이 바클리 마라톤 대회는 100마일을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161km. 그렇게 일반 마라톤 대회 거의 4배 정도 달하는 것이죠. 현재 코스가 사용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회 완주자는 단 20명에 불과합니다. 와, 네. 올해도 완주자는 이번 여성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중 한 명이 지금 말씀드리는 여성이었고 이 여성이 바클리 마라톤을 제한 시간 안에 완주한 게 이번이 최초로 CNN, 뉴욕타임스, BBC 등 이런 언론들이 일제히 어제와 오늘 이 여성의 완주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제의 여성은 누굽니까? 제스민 페리스라는 이름의 예. 영국인 여성입니다. 아, 예. 올해 40살로 오. 수의사이자 연구과학자이며 2 아이의 엄마입니다. 페리스는 제한 시간인 60시간을 불과 99초 남기고 59시간 58분 21초에 결승점을 통과했는데요. 60시간이라고 하면 이틀하고 반나절 동안 달린 겁니다. 와.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숨막히는 그녀의 질주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예. 결승선을 통과한 후 페리스는 정말 온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듯 그렇겠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00마일을 달리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100마일을 달리는데도 마라톤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난 그걸 모르겠네. 마라톤 그러면은 26마일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100마일을 뛰는 것도 같이 마라톤이라고 부르나? 바클리 마라톤이라고 바클리 돼 있더라고요. 마라톤? 네. 그런데 이렇게 바클리 마라톤에서 여성 최초의 완주자로 역사에 남게 된 페리스. 그러고 나서 어떤 말을 했어요? 마지막 몇 분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온 몸이 멈추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승선에 닿았을 때 내가 해냈는지조차 몰랐다며 그저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다음 그냥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졌다고 했고요. 이렇게 완주한 페리스.
당신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기꺼이 감내하라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라고 했습니다. 네. 이 바클리 마라톤이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명의 완주자가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혹독한 코스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그 참가자들은 60시간 안에 어떤 도움도 없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서 예. 20마일 코스를 5바퀴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클리 마라톤이 만들어진 계기도 흥미로운데요. 마틴 루터킹 암살범인 제임스 얼 레이의 1977년 탈옥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육상 선수인 게리 캔트럴이 탈옥 후 이틀 동안 수색을 피해서 8마일 이동했다는 이 레이의 말을 듣고서 자신은 100마일도 갈 수 있다고 말한 게 이 마라톤 대회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페리스 완주 소식에 이 소셜 미디어는 흥분한 러너들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성과 중 하나이고 달리기 하는 모든 이들이 페리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의 두 아이 엄마가 대단합니다. 100마일을 달린다. 60시간 안에. 잠도 안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요새 이 피지컬이라는 거 보십니까? 네.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거기도 보니까 정말 대단들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네, 남자 네. 여자가 다들 그냥 이를 악물고들 하는데, 야 그래도 이 100마일 달리는 것보다는 못한 거죠. 60시간 그렇죠. 안에 그것도 또 그럼요. 완주를 해야 되니 말입니다. 잠도 못 자고 안 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한인타운의 치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LA 한인회가 중단되었던 통역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한국어 통역 지원이 서비스가 재개가 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전화에는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그 올림픽 경찰서 내에 한국어 통역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팬데믹 때 저희 LA 한인회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사실 그 경찰서랑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범죄가 좀 많은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도 피해, 강도 피해, 신분도용, 제가 어디서 걸어가다 맞았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추가해서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을 하면서 2013년도에 그 당시에 계셨던 서장님 티나 니에토라는 분과 이제 한인회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그 통역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11년 만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요 그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또는 경찰서에 방문을 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원성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현재 실정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한인타운 LA에서는 범죄는 계속 심해지고 또 경찰서의 그 모든 버짓이 사실 줄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올림픽 경찰서의 에런 폰시 서장님이 네. 커뮤니티 폴리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고 또 저랑 개인적으로 셀폰으로 좀 소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인타운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좀 빨리 대응을 하게끔 도와주시긴 하시는데 사실 우리 한인들이 911이나 올림픽 경찰서에다가 무슨 이유 때 전화를 하시면 그 폴리스 디스패치 시간이랑 리포트를 하고 싶어 하셔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 그 한국어 통역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어떤 분들이에요? 네, 작년부터 그 캡틴 펀세랑 그 Korean Language Interpreter Program 짧게 클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작년부터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올림픽 경찰서에 계신 지금 현재 경찰들 그리고 또 이제 커맨드 스태프를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통역을 해주던 걸로 자기도 기억을 하는데 좀 앞으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어느 분들이 사시면서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봉사를 해주실지.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신문에다가 이거를 내고 라디오 콜에도 도와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 여태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뉴스 들으면 참 안타까운 사실도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도 오시고 이메일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나가서 봉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학생들서부터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미군 출신 분도 요번에 이제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시간 스케줄이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십니까? 네, 일단 내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저희가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는데요. 예. 주로 하시는 일은 이제 통역입니다. translation, 그다음에 이제 interpretation. 많은 분들이 이제 범죄를 당하시면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하소연할지도 모르고 폴리스 리포트조차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일단 올림픽 경찰서는 팬데믹하고 다르게 지금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어로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의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실 거니까 거기 계신 봉사자분들이 이제 리포트도 받아들이고 요즘에는 그 징어범죄나 이런 좀 이렇게 심한 크라임이 아니더라도 사실 hate incident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거 발언을 이제 받았다. 그거는 사실 크라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APD에서 이런 hate incident들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리포트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셨는데 어르신들 특히 이제 영어나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온라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 온라인으로 보고 하세요.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통역, 인터프리테이션 다 이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통역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하는데 그 통역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자로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이제 누가 이렇게 와서 몇 시간씩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페이까지 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봉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volunteer를 해주셔가지고 직장인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나이도 되게 다양합니다. 대학생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가 계속 계시면은 이 통역 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지겠군요. 네, 저희가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봉사자들을 계속 키우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며칠씩 몇 시간밖에 저희가 할 예정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오면은 좀 그 시간하고 요일을 넓혀서 늘려서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폴리스 리포트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게끔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소위 말하는 근무 시간이라 그럴까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저희가 사실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모든 봉사자분들이 이제 올림픽 경찰서 가셔가지고 이제 스테이션 투어하고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올림픽 경찰서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봉사자님들 위주로 좀 하기 때문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아침 한 10시부터 한 오후 2시
또는 뭐 오후 2시부터 6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케줄을 짜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제 미리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뭐 물론 이제 급하시고 뭐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물론 이제 911 불러자고 emergency로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급하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생명의 위기가 없는 케이스들은 뭐 다음 날 또는 일단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일은 그러면은 자신의 자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리모트 뭐 이런 일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서 그 라비 옆에 그 경찰 그 프런트데스크에 주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이 계세요. 그 오피서들이 리포트 받으시는 분들이 그 카운터 뒤에 또는 옆에 저희가 랩탑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거기 계신 경관님들하고 직접 그리고 피해자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리포트도 받아들이고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해드리고 또 다른 뭐 경찰 리포터 말고 다른 리소스가 많거든요. 뭐 LA시, LA 카운티 주정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피해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것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저걸 줄 수 있게 이렇게 유니폼도 하나 만들고 모자도 하나 쓰고 좋죠. 배지도 하나 만들어서 달고 이렇게 그러고 앉아 있으면 좀 더. 네네. 그 사실 그 봉사자분들은 다 이미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volunteer 그 봉사자분들은 뭐 그냥 옷은 그냥 평범하게 입어도 LAC 그 저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배지는 다 이제 목에다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래도 좀 기분이 나오고 다 받았고요. 내일 모레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면은 다 봉사자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 봉사 시간을 잘 채우면은 나중에 뭐 뭐 연방 하원 의원상, 뭐 연방 상원 의원상, 뭐 나아가서 대통령 표창장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상만 드리겠습니다. 한인의 상도 드립니다. 한인의 상도 보여드리고요. 제일 받기 힘든 상입니다. 그래요. 네. 한인회에서 이게 표창장을 하나씩 주셔도 좋겠네. 네네. 한인회에서 표창장을 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럼 저희가 이거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르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내 시간과 뭐 어떨 때는 내 돈까지 써가면서 이제 봉사를 해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팬데믹 동안 또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마음적으로 많은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다 맞고 뭐 심한 케이스는 돌아가시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뭘 느끼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신문만 보면서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나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 이제 마음성을 보고 저희 한인의 스태프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심지어 저희 스태프 2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며칠씩 이제 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또 한 번만 하고 흘러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티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